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회 동아시아 연구원과 겐론 NPO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미래 대화의 청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연구원의 이하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0회 한일 미래 대화에서 청년 세션을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의외로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놀랍게도 일본인과 또는 한국인과 교류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 이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양국 간의 그 세션 패널리스트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각자 짧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패널리스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연님, 네,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국제학교에서 재학 중인 12학년 박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한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박한수입니다. 네, 이시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재학 중인 이시원입니다. 오늘 한일 미래대화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라님, 네, 안녕하세요.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보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마지막이신 정진우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의 정진우 기자입니다. 지금 외교부에 출입하면서 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외교안보 현안, 그중에서도 한일 관계에 좀 집중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 일본 측에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짧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키야마 치히로님, 안녕하세요. 도호쿠대 대학원생인 아키야마 지히로라고 합니다. 식물학, 유전학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론 NPO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사카이 스나토님, 안녕하세요. 도쿄 고등학생인 고사카이 스나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타사키 마키님,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타사키 마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에 관한 지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후 지금은 단체 직원으로서 문화교류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츠무라 유키님, 마츠무라 류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육상자위대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정치가나 정당의 후보를 PR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포테토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테이시 고우님,
안녕하세요. 요미우리 신문 기자인 다테이시고라고 합니다. 지금은 편집국 사회부에서 소속하고 있어서 한반도 취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작년 9월까지 3년 동안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기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10대 고등학생들부터 30대 이제 직업전선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또는 업무상으로 접하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 그리고 청년의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하였고 첫 번째 주제는 청년 세대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한일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나라는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한일은 공통적으로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한일 양국 관계는 어떻게 돈독히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어쩌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젠더 이슈, 소득 격차 또는 고령화 문제, 이런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청년의 시점에서 고려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저희가 약 1시간 반 정도 청년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였고 저희는 이번 세션을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그리고 일본 측 이 순서대로 교차 발언을 해주시기로 하였고 각 패널리스트당 제가 호명해드리면 매 발언당 한 3, 4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모든 패널리스트께서 적어도 2번 정도의 발언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좀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저희가 서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일본 측 멤버는 일본에서 지명을 하는 형태라도 무방합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 순서는 일본 측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우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자기소개로 인사드렸던 중앙일보의 정진우 기자입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청년 세대가 본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저는 지금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한일 양국의 이제 공식 외교 협의라든가 공식 회담을 주로 취재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청년 세대가 아닌 기성 세대 입장에서 그와 유사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 좀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현재 한일 간의 이제 가장 주요 현안 그리고 갈등 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나이대로서 청년 세대인 30대의 기자가 바라본 좀 인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의 한일 간 현안이라고 하면은 강제징용 문제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에 출범했는데요. 출범과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 중에 하나로 분명히 설정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한일 정책협의단을 통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양국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이자 선결 조건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강제징용 문제, 지금 한국 내에서는 외교적인 해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과거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같은 대치 상황이 사실은 한일 관계를 점점 더 악화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강제징용 문제가 사실 한일 간 가장 큰 당면한 시급한 현안이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가 조금 더 긍정적인 길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금 최악의 상황에 빠질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양국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수출되는지를 통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놓고 여러 관례로 나뉜 여론을 다독이고 피해자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서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의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단계는 정치적인 결단일 텐데요. 그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여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갈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와 이해 당사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 전임 정부가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있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한일 양국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사실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임 정부 그리고 과거보다 조금 더 양보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본 쪽에서도 바라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완벽한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도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원만한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 측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발언 내용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젊은 세대는 일본 정부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국 정부가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일본 정부도 더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더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츠무라 씨밖에 안 계신가요? 그 80%가 생각한다고 보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한일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게 우리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윗세대 사람들은 한국 움직임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 포함해서 한일 관계를 그 다테이시 님께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명해 주셨으므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 동안 한반도로부터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3년 동안 한국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용공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소송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 하였고요. 한일 간의 대화를 할 분위기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로 되면서 한국 측에서 어떻게든 좀 해보자, 대화를 하자 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제할 때도 쭉 생각했던 것이 양국의 국내 여론이 아직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피해자분들 피해자 중심주의로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어서 한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정치 결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 봅니다. 그런데 정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대화가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국내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과정이 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외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양국 국민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저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될 만한 여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의 재료들이 정부 측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제로서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만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1년 동안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정도였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또 대학생 정도의 연령층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왔냐 하면 K-팝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친근감을 느껴서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뭐라고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는 꼭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지, 이런 일을 하면 일본 사회가 이렇게 되지 라는 식으로 현재 양국을 모르는 것이 제일 위험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젊은이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분 발언 소중한 발언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국 측에서는 주보라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보라입니다. 먼저 이제 한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뭐 경제 사회 규모나 기술 발전이나 뭐 지리적인 거리를 봐서도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고 협력을 해야만 상호 이익이 더 증진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로 인한 문제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갈등 때문에 현재 상황이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4년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2018년 강제징용 판결이나 2019년도 백색 국가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이제 그에 따른 뭐 보이콧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이 외에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등 각각 한국과 일본의 국내에서 반발이 이렇게 일어날 만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물론 19년도와 20년도에 비교해서는 호감도가 많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각 국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사와 그와 연관된 이슈들을 꼽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2개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이다 보니까 국민의 감정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도구일 수 있고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뭐 국회의원이나 기자 같은 경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당연히 상임이나 기사에서 이슈화하고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 인식이나 감정이 국회의원과 정부와 이런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이 정부가 그 인식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야와 같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누어진 생각을 가진 곳에서는 이러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행동을 하고 그 감정의 그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이슈가 드러날 때 매우 매력적인 도구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정부가 저희랑은 조금 다르게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게 여당이 오랫동안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로서 그 여론과 국민의 감정, 국민의 인식이 상호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감정을 정치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교류 확대, 그리고 정치계에서 청년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학생 때 한중일 청년 교류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전에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난 뒤에는 그런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의 교류를 더 촉진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도나 50년도 특히 한국 세대에서는 조우나 시르나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일본과 교류가 있었지만 60년대를 비롯해서 현재 저희 세대, 저희 밑에 세대까지는 그런 교류가 사람 대 사람 교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치계도 그 청년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주고 기업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교류 확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 측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쪽에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앞서 한일 미리대화 내용 중에서 투트랙 이야기가 나왔죠. 정치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 교류라든가 청년들 교류 이런 부분은 경제적도 포함해서 경제적인 교류도 포함해서 한일 교류가 될 수 있다. 투트랙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이야기도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투트랙에 대해서 아까 투트랙 이야기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등학생이신 분한테 여쭤보면 좀 고사카 씨한테 물어보면 좀 그런데요. 어쨌든 한일 관계의 그 개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네, 저는 고등학생인 고사카이 스나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투트랙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먼저 현재 일본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K-팝이라든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그런데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제 관광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장벽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젊은이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 중에는 K-팝은 좋아하는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위안부 문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요.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K-팝이나
팝컬처는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일 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 학생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더 학교의 내외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타사카라고 합니다. 제 발언을 좀 지금 투 트랙의 비슷한 내용하고 제가 이야기를 먼저 투 트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일본 측의 타사카라고 합니다. 저는 저 죄송한데요. 저희 한 분 한 분씩 교차 발언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일본 측에선 두 분씩 가고 계셔서요. 한국 측에서 발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 분들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타사카 씨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국 측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국회나 신문사, 뭐 방송사에서 보통 기성세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일터에서 청년 세대는 또는 젊은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고등학생 친구까지 허심탄회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측에서 이시원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대학에서 외교학과 국사학을 함께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일 간의 관계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분쟁에 근거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형성된 갈등적인 집단 정체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경우에는 탈냉전기 이전의 전통적인 갈등 요소였던 영토 분쟁이나 역사 분쟁이 남아서 탈식민 시대의 과제가 미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던 배경에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나 혹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배경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나토 정상회의의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한 바 있는데 그 배경에 대법원 강제보상 판결 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적인 전환이나 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저는 일본 내부 국내 정치 동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베 정권이 약 8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저는 일종의 복고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정치적 기획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특히 한국에서 인식되는 바와는 자민당 같은 경우에 강한 역사 수정주의 인식이나 아니면 복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일본 사회 전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계속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헌법 구조의 군사력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주장이나 혹은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이 있어 왔고 특히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대비하여 방위비를 약 538억엔 증액함으로써 인접국인 한국에게도 큰 안보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불안을 인식하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있었던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일종의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을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쉽게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저는 현재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구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과거부터 당론으로 추구해왔던 복고주의나 아니면 강한 수정주의 의식을 크게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부의 호소다파로 자민당 내부의 호소다파로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이었던 세이와 정책연구회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각 자체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론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 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동학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모두 국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과정에서 한일 관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부생으로서 고등학생분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일본 고등학생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한국 그 젊은 세대 학생분들 굉장히 이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 측 다음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일단 한국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일본의 젊은이, 그러니까 팝컬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께서도 역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한국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젊은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공부 안 하네 하고 느끼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저희 한국 안 계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잠깐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 5분 혹시 지금 방금 일본 측 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일본 젊은 친구들은 그다지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손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그러십니까? 당당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2분 정도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타사키님께서 아까 그 일본 젊은이가 역사 문제 공부 안 한다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투트랙 얘기도 포함해서 타사키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서둘러서 끼어들려고 해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문화 관련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비관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더라도 상호 인상이 그 개선되지 않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문화를 통한 신뢰라든가 호감도 조성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그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의 교류의 축적을 통해서 이미지 형성, 외교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 경우에는 그 문화 쪽에서도 문광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정치 의식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편에 두고 K-팝을 기폭제로 해서 한일 관계를 순식간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 침투는 그렇다면 의미를 안 가지냐면 그것 또한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바라보게 됐는데 아까 7, 80
80년대에 문화 관계성이 비대칭 국가 간 관계가 비대칭적이었을 때 그리고 정치나 경제에 국화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또 K-pop 등의 발달 등을 보면서 더 플랫한 시각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이가 어떤 행동을 취해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사 문제가 좀 관련이 될 텐데요. 모처럼 이렇게 다양한 교류의 채널이 열렸으니까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과 마찬가지여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K-팝에 모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문화, 역사 등등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만 계속 보았다면 그냥 접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아까우니까 문화에도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쫓아다니면서 난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개인 노력 재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이 국제교류 단체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단체라든가 정책 차원에서는 이 풀뿌리 교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한국 측으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항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한수입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논리 구조를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의 경우는 그런 불법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요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전제를 하는 이런 판결의 내용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인으로서도 제 자신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해당 판결 내에서도 2명의 대법관이 이제 다수 의견과 상반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급 법원에서 그 취지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수의 한국 시민들이 이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합의로 인해서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합의의 과정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었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그런 민의가 반영됐는지 또는 그 합의의 내용 자체가 적절했는지 그 여부를 놓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 형식은 국제적인 합의로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하되 이제 관련하여 일본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상기하고 직시하려는 양국의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민간의 움직임까지 차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합의의 본래 취지와도 관련이 없고 어떤 다원적인 의견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도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의 과정
과연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 측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런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치부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보면 한국 정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과 주권 충돌을 막으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계 개선 의지를 좀 놓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향해서 이 과거사 문제를 기성세대의 선에서 완전히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청년 세대가 해결해야 될 몫으로 넘기지 말 것을 청년 세대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어떤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 당사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그 신뢰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청년 세대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항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일부 한국 청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 다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 쪽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 문제 그리고 65년 합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5년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것은 한국의 이제 그 독재 정권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당시에 설명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일본에서는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남았던 방위비 2% 문제, 그것은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츠무라 씨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제 일본, 한국은 같이 동맹국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동지들끼리 방위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강시키는 부분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마츠무라 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미디어의 마츠무라라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올해 4월까지 4년 동안 일본의 육상자위대에서 간부 자위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 육군 3사관 학교하고 방위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좀 낮다고 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 1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레벨로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또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절반 정도는 또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인식 문제라든가 또는 영토 문제의 근거에 한일 양국 간의 불신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대부분은 한일병합부터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생한 그 양국의 알력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양 국민 모두가 점점 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종전 이후에도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전 세대하고는 전혀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전의 세대는 그 불신감을 제대로 이렇게 불식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세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그
기성세대의 유감스러운 이런 행동과 그리고 또 발언들이 젊은이 세대의 교류를 방해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그런 재생산을 없앤다면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교류를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런 토대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진원으로 해서 혐한 그리고 반일 감정이 일부에서 컬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보여서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대가 바뀌면 한일 관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반일, 혐한의 발신원이 되는 그런 토양이 그 SNS라든가 인터넷에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걱정하는 점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이상이고요. 그 이외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인데요. 방위비는 저는 한국 육군의 22세, 23세의 그 사관학교 후보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하고는 함께 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 그리고 일미동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 지도층이 정한 조약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우리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항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 그 안에서도 한국이 특히 일본이 방위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느냐 하면 이전에 일본이 저지른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 그리고 대륙을 침략했었던 그 일부의 그 견해가 있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관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위비의 증강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리더가 이 여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여론과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한국 측의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방위비 관련해서 인사이더의 관점으로 말씀 주실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SNS라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논란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서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측에서는 첫 번째 준비했던 주제의 마지막 발언자로 박세연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평생 외국인 학교에서 미국 커리큘럼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일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얕은 시선에선 봤을 때는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두고 반일과 혐한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 많지는 않아도 일본인 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일본 학생들은 주로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한다는 인상이었는데 일본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K-팝부터 웹툰까지 저희 한국 친구들과 취미가 비슷하고 한국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일본인에 대한 인상은 항상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여행을 하고 동경에서 쇼핑이나 음식을 먹었던 기억들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을 때 정치 관계가 악화되면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향후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인정이나 배상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학대와 트라우마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어떠한 금액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런 역사에 대한 사죄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서양 국가 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야 국가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과거에 보상해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사실을 부정하고 보상 관련해서도 사죄 없이 인도적인 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을 보인다면 최선이겠지만 제 눈에는 근시일 내에 그럴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현재 일본 정치권과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차라리 실리라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일본과 부딪힌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국의 갈등 상황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한국의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한일 협력 관계의 구축 방안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양국은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이 한일 관계 이슈들은 한국에서 낳고 자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인의 모습도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학생들, 어린이들, 유학생들, 그리고 뭐 이중 국적자라든지 다양한 한국인들에게 이 이슈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약간 혼선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일본 측에서 한 패널리스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키야마님. 네, 도호쿠대학 대학원 아키야마입니다. 많은 것들을 조금씩 얘기했으면 싶어서 이야기가 좀 여기저기 좀 걸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한국 분들이 모두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쪽에서 역사 이야기가 발언으로 안 나오네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까 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합의 제가 그 아까 발언의 그 합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미래 대화에서 있었듯이 이 합의가 뒤집어지면은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지 못하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느꼈던 것이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한일의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까 투트락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 거다. 자연히 해소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모두 반반 정도였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라는 것이 한국 측에서 많이 제기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이요.
일본 젊은이가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지금 역사를 한쪽에 제쳐두고 당신들은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지라고 하는 인식이 주입되고 있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케이팝 이야기를 돌아가면은요. 투트럭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저는 그 케이팝이 기폭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BTS 문제로 지금 병역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병역 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는 일본인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한국 전쟁이 아직도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계기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모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요. 1인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랑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캐나다에 가서 현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수업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정말 놀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거를 알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의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라 단위에서는 국가 단위에서는 알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한심한 질문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국 분들이 이런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일본인이 너무 의견을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뭐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다뤄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그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 시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일루절로 튀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네, 아키야마님 감사합니다. 방금 한국 내용 관련해서 역사 문제 관련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누군가 발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인은 현대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가마쿠라 시대라든가 에도 시대라든가 그 부분에서 거의 끝나버리고 현대사를 전혀 공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일본이 침략한 역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젊은 세대에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점으로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뭐 친구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좀 이야기 듣고 싶기도 합니다. 원래는 진행상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지는 않으려고 했었으나 재미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해 보시는 네, 이시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학부에서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일본 정치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가마쿠라 막부나 에도 시대부터 아베 정권 2기 혹은 기시다 내각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여론이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한일 관계에 관한 문제 혹은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 역사에 관한 문제는 쉽게 주요한 이슈나 아니면 뉴스거리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에서 역사 교육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특히 수능이나 아니면은 학교 시험 자체에서 역사 과목이 중요한 과목 중 하나로서 다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역사 지식을 공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본 측의 발언에서 강한 발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역사의 내용이나 아니면 한일 관계의 측면은 부정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반대로 일본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일본 공교육에서 역사가 어느 정도 다뤄지는지, 특히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추가로 만약에 말을 해도 된다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역사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커리큘럼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해본 결과 사실상 역사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본 측이 조금 더 특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한 분 계실까요? 네, 일본 내 역사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좋고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테이시님. 네, 제가 역사 교육을 받은 굉장히 이제 나이 든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육 그리고 역사 공부를 지금 한다고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도 3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건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일본과 한국에서 인식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가 맞는 역사인지 올바른 역사인지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여러분들께서는 강제징용 이런 식으로 강제동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용은 실제로 징용을 당한 사람도 있고 모집으로 간 사람도 있고 관에서 알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학습 방법, 교육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추궁해 나가도 좀 섞이지 않는 융합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대사에서는 그런 의견 별로 없지 않을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은 역사를 틀리게 알고 있다.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갭을 좁히는 것이 정치와 외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 되어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배되어 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일본 측에서는 조금 그 논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측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재고 있으니 같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인 한일은 함께 당면한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협력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진우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토론회 그리고 세션의 주제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한일 간 협력인데요. 사실 한일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면서 동시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이웃 국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서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현안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취하는 입장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된 현안이라는 점 때문일 텐데요. 주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그리고 홍콩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놓인 한국과 일본의 포지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같은 포지션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각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조금 더 협력을 끌어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일 간의 이제 위안부 합의라든가 한일 간의 주로 갈등 현안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했는데 그때 역할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그때 한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중재를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한일 간의 관계가 한미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이 3국 간의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됐습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미일 협력도 없고 이 말은 동시에 한미일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북한의 핵 그리고 이제 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위협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 역시 안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이제 앞으로 개인별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본 측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 네, 마스무라님. 네. 방금 한국 발언 측에서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마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항하는 지금 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치, 경제, 안전보장 모든 면에서의 연계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일 관계를 발전적이고도 건설적으로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라는 그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보장 안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이 역사적인 경위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한일이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하는 군사대국 3개국에 둘러싸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니는 한일 양국이 연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합니다. 저는 한국 육군과 방위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묘한 연대감을 느낀 그런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낍니다. 4년 동안 엄청 매운 라면을 제가 강제로 먹어야 했는데요. 그것
것도 재미있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결의 안에서 그렇게 연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든 여러 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이 공통의 가치가 우리 자위관 젊은 후보생에게도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은 민주주의의 촉진이라는 그 관건을 가지고도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국 간의 틀 안에서의 교류를 심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군사독재 국가의 민정 이양기에 있어서의 선거 감시원 파견이라든가 분쟁 당사국의 정전 그 과정에서의 PKO 파견이라든가 이런 국제공헌 자리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폭력을 대신하는 그 정당한 프로세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인류는 선거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그 한일 양국이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민주주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일 양쪽에 공통되고 있고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수출이라는 형태 안에서 일치된 행동을 함께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빗나가겠지만 한일 문화 교류를 넘어서 비즈니스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관리라는 분야에서 저는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치관, 공유, 안전보장, 컬처 이상입니다. 네, 협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고 앞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이야기 해주셨고 한국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라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과 한일이 돈독하게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마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하면 자연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발전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협력이 가능하려면 외부의 압력이 없이는 협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이 쿼드에 속하 있지는 않지만 쿼드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쿼드에서 가치적으로 지향하는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또는 이제 쿼드 가입 절차를 떠나서 만약 오늘 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쿼드에 가입하겠다라고 한국이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일본이 수용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 규모도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이슈에 동참하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거기에 수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공동선언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다국적인 협력 안에서 과연 한일 관계가 자연적으로 발전될 것인가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021년 G20에 있었던 그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은 모두 참석했지만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희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지가 결여된 상태와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음도 알고 저는 지역적 세계적인 협력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측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의견은 굉장히 좀 엄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요? 정치적인 의지인가요? 아니면 국민 전체의 어떤 의지인가요? 어떤 의지를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치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을 위해서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리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의지는 어떤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참도 국민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측. 네, 그러면 발언하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사카 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 거의 비슷합니다.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일만큼 안전보장에 공통된 과제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도 공통점으로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중 대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도 한일 모두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또 굉장히 밀접한 경쟁 관계가 있죠. 한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통일 문제도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연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대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카드의 하나로서 핵과 미사일을 이용하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은 똑같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남북 통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치 피해자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이제 방위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방위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안전 보장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의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박한수 씨하고 박세연 씨가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일반이 뭔가 합의를 할 때 그 합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장기독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기반이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어떤 합의가 크게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이행기를 겪은 국가들은 다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양쪽 다 맞는 것이죠. 근데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옳다는 것의 그 의식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네, 타사카 씨 감사합니다. 앞서서 중국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한국 분이 계셨는데요. 안보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한 젊은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게 이번에 또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한일 협력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문화, 경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젊은 분들도 지금 이번에는 안전보장으로 좀 수렴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 측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원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의 질문인 한일 관계 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차 개선되어 왔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관계가 냉각되는 기점이 계속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다자 기구나 다자 제도를 통한 협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부상과 같은 국제 정세의 공동의 변화는 한일이 안보를 주제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축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대외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간의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협력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까를 고려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안보 협력이고, 두 번째는 한미일 간의 삼각 안보 협력입니다. 경제 안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세계 경제 질서 자체의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하였고, 그리고 경제와 안보 자체가 불가분한 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우방국 간의 상호 연대에 기반하여 대중 견제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다자 협력체, 그리고 안보적 차원의 다자 협력체, 예를 들어서 쿼드 아니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오커스 등을 구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은 특히 기시다 내각은 이미 경제안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안보 담당 대신직을 신설하기도 했고, 경제안보 추진법을 법제화하여서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성을 배경으로 현재 중요하게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안보 측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로 한정되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전개되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 현안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 현안,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의 대두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강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만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제도적인 협력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앞으로 장기화된 그리고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협력 자체 그리고 관계 자체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키야마님 혹은 코사카이님, 아키야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키야마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농학연구과 재학 중이라고 했는데요. 개발학 등에 관심이 있어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이해로는 안전보장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확립된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적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에 대해서 함께 임한다는 것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DA가 지출은 일본이 3위, 한국이 15위였던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국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2000년 정도에 원조의 집중포화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멋대로 여러 나라의 원조를 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쪽에서 코스트가 폭등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는 중국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파견을 해나가기 위한 원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실례했습니다. 패권을 끌어내기 위한 원조.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민주주의가 진척된 아시아에서 일국의 국력이 떨어진 결과 뭔가 계기가 있어서 독재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 한 나라의 국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정이라는 그 용어도 있는데요. 중국이라든가 커다란 자금을 투입해 주는 것이 개도국에게는 매력적입니다. 그런 나라보다는 일본, 한국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 일본, 한국이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젠더 육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음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본과 아시아가 그런 개발 문제에도 함께 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를 하면서 작은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게 어렵다고. 어떤 아시아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지역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커다란 이념을 내걸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측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항수 패널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국이 비교적 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이제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이제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나타났지만 현재 한국에서 훨씬 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일본이 앞서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했는지를 그리고 일본은 한국이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각각 참고 삼아서 자국의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양국의 정치인, 관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회의라든지 싱크탱크 형태의 기구를 구성해서 양국의 어떤 현 정책 상황 그리고 사회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어떤 기성세대라든지 관료들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폭넓은 전방위적인 교류가 정책 교류가 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민간이 먼저 물꼬를 터야 하고 또 청년 세대도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거에 존재했던 한일 간의 국력 격차를 생각했을 때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그런 정책적인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조금 어색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년 세대들은 그만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한 정책 교류 외에 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로서 저는 여행을 통한 교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에는 양국 서로에게 잘 알려진 여행지 외에도 조금 전국 각지에 좀 매력적인 여행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청년들이 좀 서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어떤 관광산업 부흥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도 삼고 아니면 좀 자국 관광객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찾아서 관광 산업을 개선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여행을 온 청년들이 현지의 청년들을 만나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한 공감대는 나중에 이 청년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에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결과는 양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여론이 상승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듯이 이제 한미일 협력을 요구하는 여론도 상승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청년 세대들은 이제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탄압 문제, 역사 문화 왜곡 시도, 환경 문제 등 때문에 강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청년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런 반감이 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단순히 표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에 이런 국익과 보편 가치를 위협하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할 시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도 앞으로 청년 세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고사카이 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고사카이 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일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분야는 젠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에 의한 젠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그 젠더 문제를 취급한 책 82년생 김지영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과제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빌리려고 할 때 대기자 수가 1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어떤 젠더 격차를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 사회적인 입장에서 여성을 보는 그런 부분과 또 개선돼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이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국 쪽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벨트 컨베이어 같이 그냥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만 했는데요. 뭔가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서로 지금 한일 미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머지 시간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5분밖에 없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으나 저희 측의 이 고등학생의 중요한 발언 저희는 들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박세연님 발언 듣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도 일본도 잘 살게 된 것은 여러 나라와 경제 관계를 잘 쌓아서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과 사업을 하시는 집안 어른들은 항상 일본 사람들은 비즈니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첨단 산업, 반도체, 부품, 소재 등의 산업을 공유하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경제 협력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은 정말 중요하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두 나라 간의 정치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서 반도체, 자동차, 첨단 산업 등의 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것과 러시아와 유크레인 간의 전쟁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옆나라이기 때문에 안보도 협력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과 함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도 네이로처럼 더욱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서로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양국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국민들도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울 때에는 민간이나 대학, 교육적인 기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 주도의 역사 수정주의 때문에 일본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함께 교류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함께 계속 알린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짧게라도 일본 측에서 원하셨던 것처럼 한 분 정도만 발언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한국 측에서도 괜찮습니다. 한 분 정도만 마지막. 일본 측에 계신가요? 네, 아키야마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역사를 이제 아는 사람들, 지금 이런 역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에서는 인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논의에도 뭐 명예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근저에 있는 것이 뭐 정치가 이상하다 아니면 뭐 일본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그 역사의 가장 근저에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인 것 한국 같습니다. 쪽에서 혹시 답변 한국 부탁드립니다. 측에서 짧게 이미 약간 다뤄진 질문이긴 하지만 네, 정진우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사 문제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갈등을 언급하신 거라면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이 같은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 세대가 점점 내려오면서 지금은 한 3세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석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피해 국가로서 우리 과거 선조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전한 이제 국민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본 쪽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점점 더 소극적으로 대하고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피해국으로서 가슴속에 남아있는 앙금이 커짐으로써 이 문제를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도 많이 늦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이 세대가 4세대, 5세대까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일 간의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특히 일본 쪽에서는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고 어떤 갈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보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한일 미래대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서베이 데이터만 보셔도 알겠지만 한국 측에서는 젊은 세대, 특히 어린 10대, 20대들이 가장 과거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측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점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본 측 사회자분 클로징 멘트가 있으시지 않다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없는 것이죠. 네, 10분의 파넬리스트 여러분 오늘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부장이라든가 경제안전부장이라든가 협력 그런 시대구나 하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더 역사를 공부합시다. 현대사를 공부합시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의 젊은 분들이 일본에 비해서 많은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사회를 부탁받아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베이 자료에
얼굴과 목소리가 되어주신 이 10분의 패널리스트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직종, 다양한 환경 이런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이 문제들을 다뤄주셔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저쪽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측에서는 특히 이번에는 물론 과거사 문제도 있고 경쟁 관계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세계 정서도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가 갭을 줄일 수 없는 부분보다는 연대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나, 또는 그것을 시작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러나 한국 역시 반만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나라로서 일본 측에서 그것이 익스큐스가 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에서 근대사와 현대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젊은 세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오히려 말씀드리는 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K-팝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폭제, 뭐 기폭제는 아니더라도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 사람으로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